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명현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권우 도서평론가,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 세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뇌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뇌도 늙는다고 하는데 뇌가 늙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적어도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으려면, 인공지능과 현명하게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권우, 이명현, 이정모 세 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우리 뇌도 이제 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 분은 그래도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좀 뇌 상태가 젊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나도 내 뇌도 나이가 먹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때가 언제신지요? 뭐 다들 비슷할 텐데요. 이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는 생각이 나는데 명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가 머릿속에서 탁탁 튀어나오지 않는 게 가장 답답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계속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들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강연할 때 PPT 쓰잖아요. 예. 그 PPT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가 관점이 바뀌죠. 옛날에는 이제 수강생을 위해서 썼는데 지금 강의자인 저를 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100% 공감합니다. 네. 숫자도 많이 잊어버리죠. 네.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 노화가 뇌의 노화죠. 빨리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근데 저는 두 친구보다 덜 억울해요. 네. 저는 좀 술을 좋아해갖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은 것에 비해서는 좀 비슷한 수준이어서 제가 더 잘 살아왔다. 해마가 많이 손상을 입었겠네요. 근데 좀 그럴 때 좀 서러운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에이, 뭐가 서러워요. 네, 이 정도면 고맙죠. 근데 그럴 때 또 한편 기특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사나 숫자를 바로 안 떠오르는데 그때 뭔가를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맞아요. 그럴 때 막 기특한 마음이 속으로 있긴 해요. 일단 그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딴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서 그 단어를 떠올려요. 그럼 또 생각이 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가다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갖다가 한참 뒤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가 늙어간다는 걸 실감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감각도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좀 옛날보다 이제 음식 맛도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인간관계도 좀 편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정리가 되면서, 이게 혹시 우리 뇌가 또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니까 다른 정보들을 차단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맛도 익숙한 맛에 길들여지게 하고,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음식을 먹어요. 그냥 부담 없이 먹지만 여기서 막 감탄하지 않아요. 근데 제 딸이랑 가면 딸은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 어떻게 이런 맛이 있어 그러는데 나 그냥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뭐 새로운 줄 잘 모르겠어 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나 냄새나 소리 같은 것들에서 새로운 것에 감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역지가 되게 높아져 있어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요소가 있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약간 습관으로 좀 극복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들어갈 때 전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음식점을 주로 가요. 뭐 해외에 가서도 뭐 스와질랜드 식당이 보인다, 무조건 가요. 그리고 중국집 식당에 국내에서 가더라도 안 먹어본 메뉴를 무조건 시켜요. 원래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원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식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골목 가는 것도 그렇고 책방에 가서도 저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해서 하던가 그냥 제가 전혀 읽을 것 같지 않은 책들 보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감각이 자꾸 이제 좀 둔해지려고 하는 것에 새로운 자극을 좀 일부러라도 주면 어떠세요?
저는 뭐 그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직업 자체가. 네. 저는 아직도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나 교양을 발견할 때 네. 그 지적 즐거움을 아직도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늙는다면 뭘 읽어도 시큰둥해질 때죠. 지금 읽으면 이것도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문맥에서 다시 봐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무슨 책을 또 읽어야 되지? 책 찾아보고 또 그런 책 흔쾌히 또 읽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직 그런 면에서 제 뇌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진짜 저는 제가 늙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 감각도 자꾸 늘지 않도록 좀 일깨워주고 자극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좀 설득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이게 못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못돼지는 건 분명한데 네. 못돼지는 건 분명하는데 타협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좀 낮아져요. 자기 시대에 대한 목적 점수도 낮아지고 세상에 대한 목적 점수도 낮아져요. 내가 이만큼은 돼야지. 세상은 이만큼 변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돼야지 하는 것들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60년 또 안 됐는데 어떻게 돼갔어. 근데 조금 5%씩만 낮춰놔도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낮추니까 잘 되더라고요.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힐 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는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너그러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또 그 싫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전 같으면 뭐 나이도 적고 그러니까 감내하고 감수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조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또 어떻게 나도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도 비춰질 수가 있을 들거든요. 것 같아서 네.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심성도 또 점점 없어지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깊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마치 우리가 뭐 요가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할 때 몸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좀 그런 아주 장근육의 습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뭐 상대방이 저더러 뭐라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부터 하고 그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거. 저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산다는 게 뭐예요?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실수했을 거라고 먼저 인지를 해요. 인정하고. 네. 예. 그래놓고 따지든 말든 나중 문제고요. 분명히 내가 판단력이 잘못됐거나 언어 구사가 적절하지, 요즘에 여러 가지 젠더 감성이나 이런 감성에 맞지 않아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실수했거나 뭔가 착오를 했을 거다라고 빨리 인정하죠. 일단 먼저 사과하고. 네, 무조건 그런다. 인정. 그 사과라는 것은 어. 그 상황에 대한 사과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듣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의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맞아요. 복귀해 보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거죠. 100개 가운데 95개는 내가 실수한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부부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먼저. 그거는 30대부터 그랬어요. 30살 때부터 그랬고. 예. 저는 100%다 우리 부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먼저 내 잘못인가 하고 먼저 사과하는 편인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도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아직은 젊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처럼 환갑을 지나고 나서 보면 대체로 그런 상대방이 뭔가 문제 제기하면 그 원인이 누군가 있을 때 나부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시간을 하면서 감정도 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빌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예.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따져 나가는 것들을 좀 차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네요. 이러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네.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순간순간 매번 성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네. 이게 장근육처럼 그냥 습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꾸 저희가 왜 지금 뇌가 늙어가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는 늙어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뭐 챗 GPT 보면은 뭐 글도 써주고 같이 공부도 해주고 뭐 자료 바로바로 수집해주고 이게 뭐 대단하더라고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세 분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혹시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딱 컴퓨터를 키면 아예 그 화면을 딱 반을 나눠서 왼쪽 화면에는 챗GPT,
오른쪽 화면은 딥L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띄워놔요. 네. 그저 챗 GPT를 그냥 저걸 검색기로 써요. 구글 하듯이. 그러니까 뭐 GPT 보고 뭐 글 써달라. 난 그런 건 별로 좀 좋은 활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가 더 잘 쓰죠. 걔가 얼마나 더 잘 쓰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검색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구글이나 뭐 네이버를 쓸 때 좋은 검색어의 조합에 따라 좋은 사이트를 찾아줘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이트를 찾아줘도 내가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GPT는 지가 열어보고선 그걸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여줘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한국말로 물어보면 잘 못 찾아줘요. 영어로 물어봤을 때 잘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DBL에 옮겨서 우리말로 옮겨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글과 온 게 훨씬 빨리 보는 거예요, 내가. 네. 거기서 필요한 건 정보였는데 정보를 활용하려는데 거기서 너무나 의존의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조수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딸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막 권하거든요. 좋은 조수다. 잘 활용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훌륭한 비서를 고용한 셈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검색할 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글을 써야 할 그런 과업이 있을 때 네.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면 돼요. 챗GPT에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활용해서 자료를 찾아서 내가 글을 써보면 좀 이종국 관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챗GPT 자체가 물론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면 인간의 일자리를 분명히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놀랍게도 신규실이 발생하면 원래 젊은 사람이 유리했잖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시니어들이 훨씬 유리해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일단 아까 기억력이 쇠퇴한다든지 뭐 명사가 생각 안 난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외주로 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장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능을 오히려 챗GPT가 잘 활용해 줘요.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시니어의 일자리는 보장이 되고 주니어가 사회 진출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잘 부릴 줄 알면 그런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예 이 디지털 세상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근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꾸 활용해보고, 하여튼 요새는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챗GPT 치면 활용법이라든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새로운 정보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이 든 사람의 태도일 때는 이런 변화, 문명적 변화가 위협이 되지 않는데 네.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저는 되게 소극적으로 써요. 어떻게 쓰세요? 그냥 저는 그 검색할 때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제가 갖추고 제가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러고 만족스럽게 거기다가 투자해서 얘를 조수처럼 쓰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잘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심해요. 아직은 내가 아직은. 챗GPT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미로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전혀 엉뚱한 거, 뭐 아이슬란드에서도 뭐 그 홍어를 먹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재미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시니어들도 그게 확 갈릴 것 같아요. 이거를 조수처럼 정말 이거 완전 잘 쓰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는 한 계속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답보 상태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 과도한 시간을 쓰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꼭 해야만 되니까 훨씬 더 어렵고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정말 그 빈익빈 부익부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저는 학교에서 특히 지방 시골 학교일수록 나 계정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걸 봤어요. 중학생인데 자기 혼자 GPT랑 영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걔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GPT가.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하면 그걸 영어로 바꿔주고 자기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그 자기가 서로 영어로 대답해 주는데 그걸 한국말 해설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들은 뭐 3명이 한 팀이었다. 근데 만약에 막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2사람은 막내를 안 뽑더라고요. 그냥 GPT가 있으면 돼요. 얘가 걔 가르친다고 힘들 필요 없이 GPT를 조수를 쓸게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뽑아라. 야, 막내가 나갔으니까 뭐 막내 대신 하면 되지만 네가 나가면 어떡해. 첫째, 둘째가 나가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아래서 승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팀의 리더가 될 수가 없는데 GPT한테 리더를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은 저 주니어들 없어도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몇 년 앞으로 과도하게 몇 년 동안은 주니어들은 정말 힘들어져요. 새로운 일자리 갖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대체를 하는군요.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지만 리터리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문해력. 네. 디지털 문맹. 환경에 적응해서 네.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아요. 영어 뭐 회화 교재로 쓰겠다 이러면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인프라를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네.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잘 쓰는 탑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간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죠. 저변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 저도 새해부터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절약이 되고 네. 시간도 네, 절약이 맞아요. 되고 사람이라 하면 좀 창피할 때도 있는데 네, 창피한 것도 좀 덜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거 검색하고 이런 능력은 인공지능이 뭐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화도 요즘 하시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 대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는 뭐 점점 자연스러워지겠죠. 인공지능하고. 그런데 더 발전하면 과연 AI와 인간이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허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허에 보면 우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애인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SF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결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들은 결국에 다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회가 오는 게 정말 나쁜 사회일까? 저는 인공지능과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실험 이제 저희랑 같이 했던 장대익 교수가 참가했던 실험 이제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요. 그 스피커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쭉 회수를 해가지고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때 몇 주간의 그 정이 들어서 그걸 못 파괴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애완 그 뭐 반려견 뭐 반려 고양이 뭐 이런 것도 경험했지만 네. 이미 또 한 시절에는 뭐 다마고치 그래서 그런 거에 맞아요. 하기도 하고 지금 디지털 애인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곳에다 유산을 물려주는 일본 할머니들도 나타나고 있고 뭐 그래서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지금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고 하는 인공지능들이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메이팅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뭐 여성 응답자의 95%인가는 인공지능이래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거기에 돈을 내고 너 사랑해 이러고 고백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뭐 짝짓기 네, 그런 맞아요. 어플 같은 거에서 왜냐하면 항상 남자들은 많이 신청하고 여자들은 신청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뭐 해킹 당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속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한데 그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면은 우리한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나중에 클 것 같은데요. 그 어떤가요? 책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관계적 존재고 그 관계성이 사회화를 이루어주는 건데 인공지능과 연애한다는 거는 그 바라자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만 다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도 안 할 거고. 네, 뭐. 그러면은 관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어렵죠.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존재하고 충돌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양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주는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사람의 욕구를 다 받아주는 인공지능 정서적으로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이 다른 존재하고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한때는 일방적으로
그런 거였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들이 당연히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인식의 확장, 관계 확장으로 가는 단계에 부작용은 있겠죠. 하지만 넓게 보면 그런 인간의 인식 범위와 그런 걸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젠가 그젠가 이관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공감의 반경을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훈련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남녀 관계를 잘 못 풀어가는데 연습을 못해서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을 만났을 때 잘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렇게 짜줘야 되는 거죠. 갈등 조장형, 연애 갈등 조장형 인공지능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있죠. 그런 거.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또 그 자체의 사랑에 빠질 수도 있죠. 허처럼. 예. 참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우리 현실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일자리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AI가 계속 발전하고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은 그 인류가 대멸종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멸종한다는 건 누구에서 죽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워지겠죠.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의해서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또 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전거랑 같아서 끊임없이 누군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90%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도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죠. 그게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거든 기본소득이든 어떤 식으로는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뭐 바람직한 사회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생활비 중요하지만 생활비 말고도 자기 삶을 좀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려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 기업이 갖는 독점적으로 갖는 것인지 네. 아니면 사회가 공유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국가가 개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런 시스템마저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기업의 건지가 달라지는 거죠. 동서양이 모두 정의라는 부분을 그 정의할 때 정의란 네. 무엇인가 할 때 분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한자로 보면 그 정의할 때 의로 의자가 양자이고 밑에 나자인데 그게 칼로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동양에서의 의자는 그 양을 칼로 잘라서 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약을 이렇게 바친다는 쪽에서인데 그게 나중에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자 자체가 분배의 의미를 갖고 서양은 아예 분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부가 이렇게 인류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할 텐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정의로운가 네. 이 고민을 다시 하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럴 때 지금 이정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 문제고 이럴 때 지금 뭐 간직 중요한 건 이게 다 세계 자본이잖아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진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 국가 단위에서 정의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세계 단위에서 경제가 펼쳐지고 국가의 정치는 힘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글로벌한 상황에서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거대 담론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챗GPT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 뉴스 같은 것도 저는 아나운서잖아요. 네. 이제 AI가 읽어요. 네, 그렇대요. 예. 근데 예전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AI는 절대 불평도 안 하고요. 저희는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숨도 차고 목소리도 갈라지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오독도 없어요. 야, 이러면은 이제 이 AI랑 경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돼요. 다른 분야도 좀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될 경쟁력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단어의 네. 개념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끼리의 경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없어질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용접공이 없어지는 걸 쳐봅시다. 노보팔이랑 해가지고 예. 그럼 용접공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없어지겠지만 그 용접 로봇을 교육시키거나 그 용접 로봇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직업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직접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감수성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과 그거를 짜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업이 다 바뀌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때 이제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용접공 1,000명이 필요했는데 용접 로봇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약간 얘기했지만 개념이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노동하는 것이 가치까지 창출을 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사람들은 몇 사람들 1%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향유하는데 그 자체가 가치라고 생각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에 가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아직은 정립이 확실히 안 됐지만 기본소득 같은 것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뿌려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굴러가겠다 이 체제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사회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수의 뭐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아야 될 것 같은 네, 불안한 놀아야죠. 느낌이 지금. 근데 노는 예. 것을 가치를 가지고 아. 즐겁게 놀면 되죠. 그럼 뭐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놀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을 없애야 됐고 노는 것에 가치를 하고 노는 것에 돈을 먹여서 노는 것에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런 네. 게 기본소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만 또 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내 조수로 쓸 건지 네. 나의 적수로 만들 건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내 원하는 답을 줘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GPT도 잘 쓴 사람이 있고 못 쓴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이 정리된 사람들은 잘 써요.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GPT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GPT 시대에 우리가 가장 또 필요한 교양이 뭐냐면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GPT를 조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도 높은 차원의 사유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나 정재승 교수나 최수천 교수가 지능과 지성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는 지능에서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육이 과연 지능적 교육이냐 지성적 교육이냐 해서 전형적 한국 교육은 지능적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의외로 해서 인공지능 얘기하는 분들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네, 네. 그런 게 되어 있고 이미 성인 시니어들은 과거처럼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만 그치지 말고 창조적 활동을 전환을 해야 돼요. 빨리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제가 이제 GTP를 통해서 글을 써보는 훈련을 해봐라. 그럴 때 뭔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조수 조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두려움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요즘 말 한마디로 하면 결국 문해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하고 그 사고를 하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해력 뭐 리터러시 그러는데 결국은 문해력이고 그 문해력을 전통적으로 가장 값싸게 해왔던 게 독서예요. 결국 기본에 충실하게 가는 것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이 위험한 게 아니라 책을 안 읽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지금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독서 안 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예. 여러분 확실히 네, 오늘 생각 확실히 네, 아주 강조를 하고 가셨어요. 다시는 내가 내가 요즘 책을 안 읽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요즘 책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데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위기의식이 팍팍 옵니다. 근데 세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정말 곁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친구의 역할
이건 또 다른 거죠. 가족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 분 네. 친구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이게 혈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이것을 벗어난다고 해도 가족이에요. 친구는 그만두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더 소중하게 뭐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즐거워야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관도 벌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친구와 가족이 다르고 친구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가족하고 나누는 거랑 친구하고 나누는 게 좀 저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네. 다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딸들 정말 사랑하고 끊을 수도 없는 관계잖아요. 아내하고는 끊을 수 있나? 야, 딸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딸과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랑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어요. 딸하고는 아까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친구는 어쩔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런 식이야. 너랑 친구 끊을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딸하고는 끊을 수 없으니까 한계를 막 넘어서요. 서로가 넘어서는데 친구는 한계를 선을 안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을 지키는 그런 관계에서 친구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강도가 아니라 세기가 아니라 빈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좋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담화를 나누는 거라고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물론 당연히 가족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행복한데 친구가 반드시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반드시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친구가 없는 행복보다 친구가 있는 행복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저희 세 사람 모두 복 받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우정이란 뭔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정이 있는 건가? 혹시 우정의 존재가 뭐지?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우정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나 우정 잘 모르겠다. 난 두 사람 사랑해요. 근데 우정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호르몬이 좀 바뀐다고 하더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모든 감정 표현들이 사랑하거나 뭐 이성적이거나 뭐 아니면 부모에 대하거나 친구에 대한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잖아. 이건 연애, 이건 남녀 간의 사랑, 또 이거는 뭐 친구 간의 의리, 우정 이러는데 그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그냥 사람이 서로 좋고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함을 느끼는 빈도를 같이 공유하는 것. 그리고 뭐 약간의 연민이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한 단어로 묶기보다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친구의 우정이 아닐까. 우정은 신뢰인 것 같아요. 네. 신뢰가 없다면 우정은 유지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족은 신뢰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정에는 반드시 신뢰가 있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선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세 분은 뭐 40대 이제 만나셔가지고 20여 년을 함께 보내고 계신데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는 강연도 같이 하시고 책도 쓰셨으니까 친구는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좋은가요? 가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같이 그 공유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뭐 골프 치는 친구들은 그렇게 뭉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책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고 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횟수보다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지루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할 일이 탁 끊어지고 나면은 막막할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 환갑을 넘긴 세 분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 실천하고 해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밥 먹자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댓글에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그 말 하면 바로 연락해요. 날짜 잡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 1년, 2년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 그게 추억이 되고요. 그게 연결되는 게 돼서 나중에 또 다시 밥을 먹더라도 그때 먹은 게 추억이 되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당장 해보시라. 당장 하자. 네, 좀 같은 말이다. 지금 충실하면 된다. 네. 과거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에 불안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이 충실하면
예,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해서 설 연휴가 굉장히 좀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세 분을 만났는데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네. 세상에 패 끼치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그리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우 지겨워 또 그리워. 이정모 관장님. 제가 딴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딴 사람이 저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삶을 잘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는 이미 끝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잘 파악해서 내 삶을 어떻게 잘 아름답게 마감할 건가 그걸 잘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잘 마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권우 평론가님이셨고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고 특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구소 학교에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각종 직책을 많이 맡게 돼요. 회장, 이사장, 대표 걸맞지 않게. 돈은 안 되는 것 같던데. 돈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지만 그걸 잘 내려놓는 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정모 원장님 멸종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걱정도 많지만 일단 자리를 비워놓으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 해, 두 해 동안에 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명현 대표님은 잘 내려놓는 것이 꿈이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권우 도서평론가, 이명현 책방 갈다 대표,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이었습니다.